대한민국의 한 뉴스, 서울의 이슈를 화끈하게 풀어봅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진행을 맡은 김준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위해 도입된 긴급 재난지원금. 이후로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정치권에서도 찬반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로 심도 깊게 논의를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기본소득인데 두 분께 좀 예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좀 있으셨나요? 평소에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해 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아주 현실적이진 않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언급되었던 그 문제 인식이라는 건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순수한 버전의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이 소득 불균형과 그리고 4차 산업혁명 때 인간 소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처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 의장께서는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 논쟁에 대해서? 이 개념이나 논쟁. 그러니까 정치권의 기본소득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킨 정치인을 흔히 이재명 지사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진보정당 내에서 그 이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예. 다만 이거를 이제 이재명 지사처럼 대선 의제로 이렇게 갖고 가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시도나 이런 예. 거는 없었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비교적 이제 진보정당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주제고 그러나 이제 정의당 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노동의 의미가 달라지고 또 지금 심각한 이제 우리 불평등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에 반해서 기존의 복지국가의 전통적 사회 안전망을 훨씬 더 촘촘하고 두텁게 만드는 것이 사실상 기본소득으로 가는 실질적 입구다. 그렇군요. 이런 논의가 있어서 저희도 조만간 내부에 그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한 이제 토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본소득 최근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기본소득이 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두 분께 여쭤보기보다 제가 먼저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왜냐하면 개념적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성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무조건성은 노동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조건에 달지 않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개별성은 가구에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현금성은 일반적으로 포인트나 상품권 이런 거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성은 특정 주기에 일정하게 지급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계속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일회성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본소득과는 별개로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이게 같이 좀 현금이나 포인트를 무료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 약간 섞이게 된 이런 개념적인 혼선이 있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뒤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요. 지금 기본소득이 이렇게 좀 정치권까지 논쟁이 붙고 화두가 된 것은 아무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해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은? 우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파격적인 정책 전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호사가들이 많이 이제 예측을 해봤죠. 저를 포함해서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부터 건드릴까 했을 때 정강 정책 그리고 정책에 있어서는 기본소득제 같은 것을 들고 나올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기자들이 가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마이크를 많이 들이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논평들을 이제 한 것인데 저는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어쨌든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론이 많았지만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본인의 말로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주적인 절차로 분배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보면 보통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등성의 원칙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보편성의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용해서 분배하는 과정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보수 진영에 이제 몸담고 있다 보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저도 그렇고
이것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는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렇군요. 복지 차원에서의 언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나 찬성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만 보수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작은 정부론과 가까운 지점에서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박 의장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기본소득의 일종의 저작권을 지금 진보 정당이 가지고 있다 주장을 하셨어요. 허경영 씨 갖고 있죠. 허경영 씨가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정의당이 가로채기 하려는 겁니다. 허경영 씨. 아 그렇군요. 이제 뭐 그거는 제가 따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만큼 진보 진영에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를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정치권의 논쟁 그냥 뭐 좀 뒤에 다시 논의를 할 테니까 좀 가볍게 인상 비평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 경기 활성화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이 제안을 이제 정치권에서 이재명 지사나 김경수 지사나 또 우리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그 명칭을 최초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거를 최초로 쓴 게 랩 2050의 윤영중 연구원이 기고를 하면서 그 용어가 근데 처음 이게 나왔어요. 사실은 이제 기본소득하고 재난 시기에 그런 일종의 이제 경기 대책으로 지원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성격이 많이 다른 건데 그런데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기본소득 논쟁이 이게 정치권의 수면 위로 떠올랐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기본소득과 같은 기존의 이제 보수 정당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좀 급진적인 그런 의제를 구상하고 오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그 질문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받아버렸어요. 게다가 뭐 빵을 살 자유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게요. 예. 이게 이제 논의가 갑자기 그 비상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논의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무엇보다 대선 주자들 간에 경쟁적으로 대선 의제를 선점하려는 그런 이제 이 경쟁이 좀 조기에 과열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국민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나온 거 봐도 찬반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예. 워낙에 이게 돈이 많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다분히 이 대선 주자 간에 조금 조기 과열된 의제 경쟁의 성격이 짙다. 그렇군요. 예, 어떤 조기 과열된 의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말씀하셨듯이 논점이 굉장히 많고 이슈가 많아요. 저희가 VCR 먼저 보고 나서 좀 차분히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란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총선 이후 기본소득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물질적 자유가 논쟁을 가열시켰습니다. 김이 물어보는 나는 빵을 굽는 걸 보고 먹고 싶은데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겠어? 국회에서는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자며 법안 발의를 예고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기본소득 관련 포럼을 발족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미래통합당 조혜진, 이양수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도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청와대의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만 나눠줘도 200조 원이 필요하다며 추진할 상황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우리 시대 소득과 복지의 권리를 고민하며 화끈한 시사 토크가 기본소득의 핵심 쟁점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예, 찬성하는 논리, 반대하는 논리가 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점에 대해서는 잠깐 뒤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박원석 의장께서 이거 지금 대선 의제로 대선 주자들의 의제로 삼으면서 좀 조기 과열됐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 이 기본소득의 논의를 하는 것이 적당한 타이밍인가 맞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할 건가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수위가 높은 그런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논의하기에는 재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칫 그 논의가 그냥 뭐 논의하고 마는 수준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한편으로는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일종의 기본소득적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이제 취업자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소득 상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마련하자는 거기 때문에 아주 본래적인 의미의 그런 기본소득하고는 좀 다르긴 하나 그런 어떤 취지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제 문화예술인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이라든지 혹은 농민이라든지 이렇게 노동시장 밖에 있는 비경활 인구이거나 내지는 노동시장에서 뭔가에게 자기 노동력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계층들에 대해서 보충적 성격의 기본소득을 한번 논의해보자.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은 농민 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한 그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 의원들이 꽤 돼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안전망이 없어요. 특히 이제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고용보험만으로는 이제 이분들의 소득 안전망이 되기가 어렵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뭔가 이거 일을 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에서 그분들의 일이 상품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제한적 성격의 기본소득을 논의하면서 점차 이렇게 기본소득 논의의 폭을 실험적으로 넓혀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라면은 전 지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저렇게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석 의장님 같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저렇게 걱정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이제 안전망에 있어 가지고도 여러 특성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하던 거잖아요. 잠시 죄송한데요. 네. 박원석 의장님 보수적입니까? 진보 정당에 계신 굉장히 분. 보수적이세요. 굉장히 보수적이세요? 요즘 이준석 최고위원이 저를 볼 때마다 보수적이라 그러요. 네. 저희 보수정당에서 정의당 당대표를 밀고 있는 분입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분으로 제가 저희는 또 알고 굉장히 있어요. 개혁적인 사람들이고요. 개혁적인 그러다 분이시네요. 보니까 저희는 이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 박원석 의장님 말하는 틀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소득 보전의 논리라 이런 것들은 결국 사회 안전망에 관한 부분인데 예. 저는 근본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담론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금 네, 기본소득 예. 관련해서 하나의 접근 중에서 결국에는 이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소외가 아주 극단의 방향으로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것. 사실 그 AI라는 것이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예. 어느 일정 단계에 이르다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창의성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그렇게 빛을 발하기 어려운 영역이 될 수도 있고요. 전체 인구의 한 80-90% 이상이 로봇보다 효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지는 지점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특성을 고려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바라보는 것이 이제 하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부분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등의 뭐 득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반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것이고 다만 저는 이제 박원석 의장님이 아까 얘기했던 소득 보전의 논리도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의 방향은 될 수 있다 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그 정부의 기능을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에 있어가지고 예. 결국 보수 버전의 기본소득 담론은 어느 방에 갈 수밖에 없냐면은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가진 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공평하게 분배하는 소득 재분배 역할까지가 정부 역할로 귀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건 어떤 사상에 비롯된 것이냐면은 지금은 복지라는 것을 아주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인이나 아니면 정책 위반자들이 그래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 교육, 육아 뭐 이런 칸막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에게 어떤 이런 복지 혜택을 주는 데 있어가지고 한 의료는 한 50% 정도, 그다음에 여기 뭐 그다음에 뭐 교육 수단 같은 게 한 5% 정도 썼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조합을 나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받아야 될 사람과 받지 않아야 될 사람까지 다 이제 정책적 판단을 선언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애주기라는 것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래서 생애주기와 맞춤 복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썼죠. 생애주기에 따라 가지고 정부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지원하겠다는 게 생애주기 맞춤 복지인데 거꾸로 이제 생애주기가 사람별로 보편적으로 이제 정의가 가능하냐는 것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정책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그게 그러면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앞으로 보편적인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 교육제도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 오히려 역차별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면 결국에는 공평하게 복지나 아니면 이런 국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총액은 일정하되 행복 추구의 방향성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약간 그런 개인주의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예를 100만 원을 줬는데 짜장면을 200그릇 사 먹든지 아니면 2달 모아가지고 아이폰을 사든지 그거는 국가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예.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개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큰 철학적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정의당이랑 아마 이제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과
공간 차이가 좀 생길 그 시각 차이가 생길 부분이 기존에 있던 복지 제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이냐. 예. 국가가 인위적으로 나누던 칸막이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박원석 의원님 같이 보수적인 분들은 칸막이를 없앤다는 상상조차도 못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 기자님.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예. 기본소득의 의도가 이제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소득이라는 기획이 그 독일의 이제 보수주의자들에서 출발을 할 때 예. 너무 이게 복지국가가 비대하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깎아내려야 된다. 대신에 그거를 개개인들한테 현금으로 직접 주자. 예. 대신에 국가가 어떤 공적 수단을 가지고 뭐 복지 서비스를 하거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이런 걸 줄이자. 그래서 국가는 정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만 맡고 치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아주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만 맡고 나머지는 다 시장에서 알아서 하게 하자. 이제 여기서 출발한 논의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프리드만 같은 그 자유주의 경제학의 대가가 이 기본소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 기본소득은 사실 우리 복지국가의 그 발전 경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 맞지 않고 맞지 않다. 그렇게 가기 전에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모두에 전제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혹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모두 대체하는 그런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을 전제해 놓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이러면 그게 공중에 붕 뜬 논의가 돼요. 그건 너무너무 먼 미래의 얘기거든. 너무너무 먼 미래다. 그래서 저는 저 보수적 관점 보세요. 먼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기본소득으로 가는 입구를 어떻게 찾을 건가라는 논의가 굉장히 실질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사회안전망이 우리 복지국가가 과거에 비해서는 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입니다. 예. 때문에 사회안전망 곳곳에 구멍들이 굉장히 많아요. OECD 평균의 한 절반밖에 안 되죠. 예, 저희가. 고용보험 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업자의 절반밖에 포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아프면 유급휴가를 받거나 내지는 아파서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에 그 근로일수에 대해 수당을 주거나 이런 제도들은 우리는 없어요. 이게 서구 복지국가는 다 진작에 도입됐던 제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확충하는 것으로부터 지금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지만 일종의 사회수당으로서 보편적으로 주는 수당이 우리도 생겼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이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그 한국형 실업부조라 그래서 그 취업을 못했거나 뭐 구직활동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국민 그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보장을 하겠다. 근데 지금은 보장성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중위소득의 그 뭐 50% 이하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높인다면은 그것도 일종의 사회수당적 성격을 갖게 되고 또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기초연금은 지금 70% 소득 하위 70%의 지급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조금만 더 그 저기를 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기본소득과는 다르지만 그런 의미를 갖는 사회수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그 실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완전히 끊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방지한 그런 소득보험 제도를 확충을 한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될 수 있고 거기서 논의를 넓혀나가야지 미래의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하고 인간은 이제 노동하는 인간에서 소비하는 인간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걸 하자라는 건 너무 먼 얘기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느 수준의 기본소득을 하자는 거냐 그 재원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 네. 여기서부터 논의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멀어지는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의견을 한 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핀란드 얘기를 제가 좀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그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18년 동안 2년간 몇몇의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실질적으로 실험을 했고요. 한 70만 원에서 75만 원, 환율 560유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급을 했습니다. 2,000명 정도한테. 그래서 당시에 핀란드 정부는 우파 정부였어요. 물론 그 우파 정부가 아마 정의당보다 더 좌파 성향이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핀란드 우파 정부가 시작을 했고 2년 동안 해서 결과 보고서가 작년에 1차 보고서가 나오고 올해 5월 달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내린 결론은 취업률에 대해서는 미미할 정도로의 상승 효과만 있었고 사실상 거의 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는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주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야 돈을 받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는 성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조건 없이 일단 기본소득을 주면은 기본소득도 받고 일을 하면은 소득도 생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기획을 가지고 처음에 했는데 그래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취업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다만 거기서 영어 표현으로는 웰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뭐 만족감,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한 행복도 이런 것들은 매우 높게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제 차이가 매우 높게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게 결과였고 그것에 대해서 그쪽 언론도 해석이 분분했고 한국 언론에서도 실패다 성공이다 해석이 분분했단 말이에요. 좌파적 시각과 소위 말하는 우파적 시각이 매우 극명하게 갈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씀도 사실은 약간 그 미묘한 차이점이 있는 게 박원석 의장께서는 그러니까 사회 안정망의 보강의 한 차원으로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고 계시고 지금 이준석 의원께서는 미래 노동이 없어지는 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일종의 우파적 기획에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 기본소득의 실험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필란드의 실험은 저는 뭐 핀란드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이제 2,000명 단위로 이제 진행되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편적인 경험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회 단위의 큰 실험이 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알래스카의 어쨌든 석유 자원을 판돈으로 알래스카에서 하는 그런 어떤 일괄 지급하는 지원금, 예. 그 기본소득에 가장 가까운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그 제도라는 것, 노르웨이에서 하는 사회보장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천연자원을 판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원이 확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는 만족도를 측정해보면 당연히 안 줄 때보다는 줄 때가 무조건 좋게 나옵니다. 공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빠졌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지하 자원을 팔아가지고 생긴 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돈을 찍어서 주는 것과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나 이런 것에 우려가 없고 한 부분도 있지만은 당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난 기본소득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뭐 일회성으로 그쳤기 망정이지 자주 반복되고 그러면은 결국 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예. 실제로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투입되고 용처가 그 동네 상권으로 국한되다 보니까 뭐 이재명 지사가 적절하게 지적을 하긴 했지만은 일부 상점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문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듯이 2,000명 단위의 그런 실험이라든지 이런 거로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처럼 수천만 인구를 가진 곳에서 이런 보편적인 제도를 시행했을 때 사회 변화가 어떻게 측정되냐. 차라리 그래서 아까 저는 박원석 의원님이 말했던 그런 어떤 그 기초노령연금에 해당하는 부분 70%에게 지급하고 있긴 하지만은 수백만 명 단위거든요. 예. 이런 것들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 실제로 소비 진작이란 내수 진작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원 조사 같은 걸 보면은 2% 3%요 정도 이제 가처분 그 소득이 지출이 늘어났다고 이제 보는 그런 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목표를 하나씩 이제 좀 결과 측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 소비 활성화라든지 이런 소득주도 성장 논리로 가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조사에서 내가 이제 연구원 조사에 봤던 거는 노령층에 있어가지고 과거는 소위 말하는 폐지 줍는 분들로 대표되는 강제 비효율적 노동에 투입되던 사람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그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시행하다 보면은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들이 의료 비용이나 나중에 보건 비용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장기간으로 측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님 언급했던 특정 계층에 대해서 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아마 실험을 가장 선두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박원석 의장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 뭐 핀란드 실험 같은 경우에 이제 75만 원 정도의 제한적인 기본소득을 주고 그게 이제 근로의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관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유의미성은 있을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근로의욕에 큰 차이는 안 보였는데, 즉 이제 취업률이나 이런 데 주는 영향은 미미했는데 사람들의 답변이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것의 그 실체가 뭘까? 이거는 일을 하더라도 예전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그 이 모든 국민을 상대로 일정 금액의 그런 현금 지급을 하는 게 투입이 되면 그게 있기 때문에 수입이 좀 소득이 줄어들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거기서 이제 만족도가 저는 그 조사가 됐다고 보거든요. 뭐 마르크스가 얘기하면 노동 해방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뭐 일종의 그런 느낌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워낙 그 제한된 대상을 상대로 또 제한된 금액을 가지고 한 실험이기 때문에 저거를 보편적으로 해석하기에는 뭐 앞서 이준석 위원이 평가했던 대로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요. 앞서 이제 알래스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유일하게 기본소득적 성격의
자원 배당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예. 나오는 이제 지하 자원, 석유 자원을 가지고 그 알래스카 주민들한테 그냥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일종의 자원 배당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대규모 단위, 그나마 대규모 단위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 예.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걸 시행하는 나라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분들 사이에서 우선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직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제도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자. 예. 그리고 그 효과나 그게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 삶의 질 개선에 혹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예. 평가를 해보자라는데 저는 그런 걸 찬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충적 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으로 가는 논의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미래에 그 뭐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다 대체하는 그런 상황을 전제해 놓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필요하니까 뭐 월 30만 원이든 월 50만 원이든 시작하자 이러면은 저는 그거는 공론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세대에 대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는 청년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 봐요. 그러니까 개인 단위가 아니라 어쨌든 전 국민 단위로 해가지고 그건 소득을 평탄화하는 작업이거든요. 보면은 예. 보통은 4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해가지고 소득이 가장 높아지고 또 이렇게 많이 버는 시기가 있다면은 청년기나 아니면 노년기에는 쓸 돈은 있지만 취업이나 아니면 나중에 뭐 은퇴한 뒤에 취업 전이나 아니면 은퇴한 뒤에는 소득이 이게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국가적으로 평탄화하자는 작업인데 그럼 평탄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 30대부터 50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지고 여기를 평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여기 산을 깎아가지고 여기 바다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회적 합의가 쉽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증세에 대해서 합의를 그렇죠. 이룰 수 지금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네. 보통 이 소득 평탄화 논의를 할 때 보면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 정도의 개념을 나눕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고소득층이라 증세한다 하더라도 조세 저항이 굉장히 셀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네. 1대 99 논리 이런 것들이 듣기에는 적절한 논리 구호인 것 같지만은 따지고 보면 1%를 증세해가지고 99% 못 먹여 살리거든요. 그렇죠. 소득세율이 거의 한 200% 가야 돼요. 그러면은 번 것보다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세대 간의 합의가 어쨌든 주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인구수가 많은, 그러니까 득표력 기준으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대, 50대 층에서 과연 이걸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저는 약간 다소 좀 부정적 있고요. 아까 예. 그 로봇과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단계에 가기 전까지는 좀 이르지 않느냐 박원석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전에도 이미 어쨌든 여러 가지 다른 보조도구,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현재 물류 체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미 개인의 효율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가지고 10배, 20배 이상 차이 나는 직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프로그래머는 생산성이라는 게 뭐 연봉 2배 차이 나면 딱 2배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거의 100배 이상 생산력이 차이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고 물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당장 우리가 온라인 상점과 오프라인 상점의 그런 어떤 규모나 이런 걸 비교해봐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먼 미래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체적인 기본소득이 도입된 배경 그리고 어떤 철학적인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굉장히 논점을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간단히 언급이 됐는데 이제 뭐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 이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꺼낸 게 아니라 이게 뭐 언론에서 먼저 주목을 하면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미 뭐 패는 나온 상황이고 앞으로 이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고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돼야지 바람직하다라고 미래통합당은 어떤 식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아까 언급드렸던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이죠. 기초연금을 도입한 정권 자체가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입안한 사람 중에 하나가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보편적인 수당 제도에 대해 가지고 뭐 거부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고 정당입니다. 그 부분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포퓰리즘 정당입니까? 뭐 사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뭐 그 강경보수 쪽에서는 계속 비판을 받았죠. 예. 좌클릭했다고 이제 비판을 받았던 예.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논의가 오히려 이건 뭐 제 개인 사견과는 약간 다르지만은
완전 보편적 이제 기본소득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한번 힌트 비슷하게 청년을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청년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보조가 공적 보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재원 마련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꼬이는 겁니다. 예전에 기초연금 도입될 때 박근혜 정부 때 기억나시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원 조달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당시 나왔던 것이 뭐 마른 수건도 짜면은 뭐 나옵니다랑 그다음 뭐 지하 경제를 양성하느니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박근혜 정부가 복지를 많이 확대 안 시켰다고 욕먹지만은 그래도 그때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했던 말이 있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라는 말. 그분 요즘에 안 유명해지고 있어요. 알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말을 다시 상기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텐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 그거를 뭐 당의 비대위원장 맡은 뒤로는 다시 얘기한 적 없지만 저서든 곳곳에서 증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부가세 증세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논쟁의 대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다만 증세 이전에 보수 정당에서 이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보수 정당에서 설계하는 기본소득에는 분명히 들어갈 것이라 예상되는 것이 중복되는 복지에 대한 그 재조정, 구조조정. 예를 들어 이게 아까 사회안전망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고용보험은 어쨌든 중복이 좀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고용보험이 그러면은 국민이 뭐 조세는 아니지만 그 납부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 했을 때 1년에 한 13조 정도 되는 비용이 지금 납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정도 재원을 가진 몇 개의 중복된 아젠다, 중복된 정책들을 발굴해가지고 좀 정리를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박원석 의장께서는 정의당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으로 돌이켜 보면은 저작권은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정의당이 가지고 있지만은 그동안 좀 소홀했다라는 말로 저는 들렸거든요. 지금 뭐 진보 진영에서는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그 뭐 시각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그 지사가 이 기본소득위원회 같은 걸 이제 경기도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진보적인 학자분들도 많이 들어가 계세요. 최근 들어서 부쩍 이재명 지사가 이게 경제대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번 이제 그 코로나 재난지원금에서 나타났듯이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그 효과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영속화시키자. 그래서 지역화폐 형태로 기본소득을 아예 지급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논의가 실질적으로 커지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그 기본소득이 단지 그냥 뭐 이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 현실에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 입구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정의당의 대강의 관점이고요. 저는 그 실질적 입구 찾기를 기존 복지국가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 이준석 최고 얘기는 그럼 중복되는 복지제도는 없애야 된다. 아마 미래통합당은 그런 기획을 낼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게 부족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다만 이 수준이 낮은 거죠. 저부담이 문제고 저복지가 문제인 거지. 제도적으로는 거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게 수십 년에 걸쳐서 갖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이걸 흔드는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부른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재원입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만 지급을 하더라도 그 월 한 뭐 5조가 넘게 들고 60조 1년에 60조가 들어요. 그럼 우리 지금 사회안전망을 1년에 총 한 180조 쓰거든요. 그 180조 쓰는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를 월 10만 원만 지급을 해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재원을 당장 어디서 마련할 거냐, 누가 낼 거냐, 이에 대한 그 일종의 이제 국민적 합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일차적으로 목표하는 게 연 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 50만 원이면은 월로 따지면은 뭐 4만 원 조금 넘는 돈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이제 뭐 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도 내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개인별로 월 50만 원, 연 50만 원이면 가구로 따지면 한 연 200만 원 되지 않느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연 60조에 그 재원을 썬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흔쾌히 합의할 수 있겠냐 싶고 월 10만 원 기본소득을 받는 것이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것보다 더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국민투표 부결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월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걸 가지고 투표에 붙였는데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20, 한 4% 정도 이렇게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스위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는 게 전제였어요. 그 국민투표에. 기존 복지제도 주는 혜택이 더 큰 거예요. 아. 월 300만 원 주는 것보다. 예. 그래서 저는 부결이 됐거든요. 때문에 아직은 우리 복지국가의 수준이 낮지만 이 복지국가의 수준을 저부담 저복지에서 중부담 중복지로 가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사실상 기본소득의 상당 부분 그 기본소득이 의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본소득의 의미가 현재의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거 다 없애고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뭐 한 달에 얼마, 1년에 얼마 이런 기본소득은 굉장히 간결하고 아이디얼하긴 한데 과연 그게 주는 혜택이 더 클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저게 지금 전형적으로 뭐냐면 박원순 의원이 보수화돼가지고 예전에 박근혜 문재인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하던 얘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런가요? 그 당시에는 예. 민주당에서 반값 등록금을 아까 하더라도 예. 거긴 일괄로 50% 내리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꼭 필요한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차등화하고 약간 그걸 선별하자라는 이야기를 쓰는데 예.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 담론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더 나은 것인처럼 이게 그 프레임 잡혔던 게 있는데 이번에 기본소득 담론을 보수가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 기본소득제 화두가 될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은 대신 어떤 환상이 빠진 상태에서의 최적의 대안을 논의하기에는 지금이 적기다라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선이 2년 뒤인데 갑자기 2년 뒤에 가가지고 그때 한 5달 전에 갑자기 돈 주겠다 이래버리면은 안 주겠다 이러면 또 A 대 E로 붙어가지고 저희가 선거에서 깨지는 거 경험해 봤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 담론을 만약 선거에라는 그 상에 올리려면은 갑자기 누가 벼랑간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주자 했는데 안 주자로 맞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자와 이렇게 주자. 이런 안과 이런 안이 붙는 상황이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전장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겁니다. 저는 뭐 못 낼 거라고 보고요. 예.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이 작전이 맞아야 하는데 김종인 그 위원장이 감독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히트앤드런 사인을 냈는데 예. 누구는 먼저 도로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사인 나왔는데도 안 뛰고 예.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의 상황이거든요. 예,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의원님들. 많죠. 예, 예. 왜냐하면 지난 또 그 박근혜 정권 그 4년 동안 더 보수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도 특히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조차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게 아주 큰 규모의 이 국가 재정을 동원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거에 대해서 생리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당 내부에 상당수 있습니다. 뭐 유승민 의원,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죠. 예. 뭐 유승민 의원은 그나마 그래도 좀 전향적인 분이죠. 예전에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실제 중부담 중복지까지 가려면 증세를 해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저 당에 상당수 있어요. 때문에 이걸 대선 이전에 예. 어떤 정책으로 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미래통합당 내부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그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 예. 정의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그 산업구조나 또 그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일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그런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가기 이전에 지금의 이 복지국가의 사회 안전망과 조응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결핍된 요소들이 있는데 제도에 예. 그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 이 논의가 훨씬 더 우선적이고 시급한 논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예, 예.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노인들이 그 때문에 죽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양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촌 내 혈족이라는 이유로 그 제도가 아들이 부양하는 것처럼 호적상에만 부양을 안 있다는 해요. 얘기는 실제 안 아들이 연락도 안 함에도 하고 같이 불구하고. 살지도 않고 예, 예. 뭐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두는 이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독거노인들 중에 이분들이 부양의무자 제도라는 거에 막혀가지고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어요. 예. 이런 제도도 지금 보완을 못하면서 이 기본소득 논의를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널뛰기를 해도 너무 널뛰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의 뭐 입장에 대해서 잘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점진적인 계획을 추구하는 보수 세력입니다. 계속 예, 정의당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런 좀 더 세력입니다.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 뭐 보수적이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좀 용어를 바꾸면은 신중하게 접근을 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까지 지금 나오면서 논의가 풍성해지고 있는데 먼저 VCR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이 본격화되며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한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공개 토론을 요청하며 기본소득은 미래지향적 대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안으로 안심소득제를 제안했습니다. 안심소득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 도입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기존 복지정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OECD 조사에서는 기본소득이 결과적으로 기존 복지 혜택을 축소해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맞섭니다.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생산적 논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지 화끈한 시사토크에서 정책의 방향을 고민합니다. 예, 정치인들이 지금 다양한 의견을 내셨어요.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느닷없이, 사실 저는 좀 느닷없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꺼내 들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제, 차등 지원하는 안심소득제를 얘기를 했고, 지금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저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의원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지금 나온 안심소득제, 전국민 고용보험 그리고 기본소득 논쟁까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고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안심소득제라는 것이 과거 아까 등록금 때부터 제가 얘기했던 계단식 지급의 어쨌든 그런 기본소득 버전인데 예. 저는 사실 행정 비용이라는 것 항상 언급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계속 등록금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계단식 지급이라는 것이 아주 세분화돼서 10분위로 나눠져 가지고 되는 것이 그 국가장학금 제도예요. 예. 근데 딱 이제 보면은 고지서에 본인이 몇 등급인지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예, 예, 국가장학금을 보면은.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만족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게 가지고 당연히 서민입니까 물어보면 전부 다 한 80% 정도 나 서민입니다 대답해요. 예.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알고 봤더니 3분이야, 내가 알고 봤더니 8분이야 이런 것 자체가 기준의 불공정성이라는 문제로 이제 들고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제도 자체가 사실 흔들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무상급식 때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오세훈 시장 안 주자는 것도 아니고 50%로 갈라가지고 주고 안 주고를 하자는 거였는데 그 분위기가 덩어리가 이제 반반으로 너무 크다 보니까 49.9와 50.1의 차이는 무엇이냐, 소득분 예. 이상 뭐 이런 것들은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 생각에는 다소 좀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건 재원 때문이겠죠. 예, 그러니까 예. 보수 쪽에서도 재원 마련책이라는 걸 좀 더 보강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라고 하는 이것은 뭐 제안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취업자들의 소득을 일정하게 평탄화하는 것에는 도움이 되겠으나 어쨌든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건 폐지를 주부로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다소 지금 부정적으로 시대와 맞지 보시는군요. 않는 정책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장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대립되지 않는 걸 지금 대립항으로 놓고 그 논의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예. 이제 기본소득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대립되는 거냐, 기본소득은 덜 정의롭고 전국민 고용보험은 더 정의로운 거냐. 박원순 시장이 무슨 생각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아마 뭐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둘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둘 다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기본소득은 돈은 어디서 나오나요? 조금 먼 얘기고 예, 예. 당장 지금 우리 코로나19 그 이후에 경제 집에 상황 물건 한 번 사면 안 버리시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같은 게 필요한 거죠.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취지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고용보험제도는 취업자의 절반밖에 포괄을 못하고 사각지대가 굉장히 넓어요. 예. 그러니까 플랫폼, 프리랜서 뭐 이런 사람들 상당수 부분 고용보험에 아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임의가입으로 돼 있는데 50인 미만의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폐업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를 고용 기반의 임금 기반의 보험제도가 아닌 누구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에 기반한 보험제도로 자영업까지 포괄하고 프리랜서, 사용자가 누군지 찾기 어려운 예.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이런 어떤 비정규직까지도 다 포괄을 해서 어쨌든 모든 취업자가
실업으로 인해서 소득이 완전 상실되는 거를 완전히 끊기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고용보험제도를 운영하자. 그래서 이제 소득 기반 보험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걸 하다 보면은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넓어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뭐 이걸 하고 기본소득은 정의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두 제도를 대립항으로 놓은 게 아니고 본인과 이재명을 대립항으로 놓고서 이 얘기를 정치공학적이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보시는군요. 싶어서 그 얘기를 예, 하시는 예.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앞서 오세훈 시장의 그 이제 계단식 지급은 그게 이제 보수 정당의 아주 전형적인 이 복지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한 태도죠. 예. 그렇게 해서 전체 그 사이즈를 키우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더 주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주자는 빌미 저 명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증세 같은 논의를 이걸 통해서 피해가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아동수당 도입 논의 과정에서 봤듯이 90% 아동수당 총액보다 그걸 분별해내는데 드는 행정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냥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나 이 제도의 효과 면에서나 훨씬 더 우월하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과거에 무상급식도 반대하시던 분이 갑자기 뭐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것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역시나 과거와 같은 그런 이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서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예, 일단 뭐 두 분이 의견을 주셨고 전국민 고용보험이 어떻게 보면 더 시급하고 지금 해야 되는 제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논쟁이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가 좀 건설적으로 실질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좀 짧게 해주시죠. 박 의장님부터 먼저. 일단 정치인들이 좀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뭐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자기의 주장이 뭔가가 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예. 거기에 이제 다들 올라타려고 그 자기 주장도 없으면서 예. 뭐 이러저러하게 기본소득의 아주 부분적인 그런 어떤 그 논리나 이런 걸 가지고서 밥숟갈 얹듯이 이렇게 논의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 예.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이라면 더더욱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이걸 세게 들고 나오고 거기에 박원순 시장이 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맞불을 놓으니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분은 하나만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원도 생각해봐야 되고 뭣도 생각해봐야 되고 예. 누구는 그런 얘기 못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숟가락 얹는 식의 논의를 하기보다는 좀 공부하고 자기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복지제도 일환만으로 축소해서 보는 것은 좀 위험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여러 이제 주체들이 이제 지원금도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통장에 한 5가지 지원금이 찍혔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가 뭔가 누군가에게는 많이 다양한 혜택이 가고 있고 누군가는 진짜 하나도 제대로 신청 못해서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정보 불균형 상태까지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제도는 이제 어떤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어떤 레벨에서 정당이나 어떤 정치인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끼워넣는 형식으로 가가지고는 아까 예. 어떤 행정 비용이라든지 불공정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효율화할 수 있는 구조도 고민해야 된다. 예. 그게 아마 정치권의 노력의 일환이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 불판을 달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대선 때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실질적으로 이런 큰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주체는 아직까지 현재 제도에서는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이 아까 뭐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는 취지 좀 공감합니다. 현실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대선 토론에 붙을 수 있도록 예. 각자 좀 특색 있는 이야기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본소득의 논쟁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해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을 말하는 대권 주자들을 향해 한마디씩 화끈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부터. 예, 전부 다 그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한마디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해라 네. 라고 말씀하셨고요. 박원석 최고위원, 정책위 앞서 했던 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공부하고 조사하고 자기 아이디어를 분명히 해갖고 나오자. 밥숟갈 올리지 말고. 밥숟가락 올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올리셨어요 이미. 예, 앞으로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좀 잘 차려진 식판에 숟가락을 올리고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해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저는 무엇보다 이번 명제가 정책에 대한 생산적 논의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미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경제정책, 복지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되는지까지 논의가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더라도 최선의 답을 찾기 위한 노력, 이것을 기대해보고 그 과정 속에서 또다시 생산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